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총론 제1회독 171페이지 제3편 고의 자기기수범의 성립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 형법 공부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미리 배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보겠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보겠습니다. 형법상의 행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행위가 다시 범죄행위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법 이론상 인정되고 있는 범죄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소이다. 범죄 성립요건 가운데 구성요건의 하위 요소는 형법 각칙과 형법 촉칙에 적극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형법 촉칙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 요소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로서 행위자 행위가 어떤 범죄 유형, 자기범, 부자기범, 고의범, 과실범, 기수범, 미수범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총칙상의 범죄 구성요건 요소와 각칙상의 범죄 구성요건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범죄 구성요건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형법은 위법성과 책임에 속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법성과 책임을 소극적으로 배제시키는 요소, 즉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법성의 적극적 요소와 책임의 적극적 요소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라는 두 가지 범죄 성립 배제 사유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이 편에서는 형법상 가장 기본적인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고의 자기기수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이 범죄 유형에 보유한 구성요건 요소와 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 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을 보고 예외적인 거를 또 뒤에서 보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1장 구성요건. 구성요건 요소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고의는 과실범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고의범의 구성요건 요소이며 인과관계는 미수범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기수범의 구성요건 요소이며 보증인적 지위는 자기범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부자기범의 구성요건 요소이다. 172페이지. 그런데 오늘날 구성요건 요소로 분류되고 있는 요소들을 모두 처음부터 당연히 구성요건 요소였던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온 위법성 책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변함에 따라 종래 위법성의 요소였던 것 또는 책임의 요소였던 것이 구성요건 요소로 바뀌게 된 것도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형법학에서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먼저 개관하고 난 뒤에 고의에 의한 자기기수범의 대표적인 구성요건 요소인 형법상의 인과관계와 고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로마자 1번에 구성요건 개념의 발전사. 1번에 소송요건 개념에서 실제법적 개념으로 변화. 구성요건 개념은 연역적으로 볼 때 중세 이탈리아의 규문절차상의 범죄의 외부적 표지를 의미하는 corpus delicti라는 개념에서 유래한다. 이 개념은 속죄하는 특별 규문을 정당화하는 요소로서 소송법적 의미로만 이해되었다. corpus delicti 개념은 독일 보통법 시대인 클라인에 의해 구성요건 타트베스탄트로 번역되면서 서서히 실제법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구성요건은 오늘날의 의미대로라면 발생한 사실, 즉 구체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구성요건 개념이 구체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어떤 범죄를 나타내는 분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초에 포이에르바하에 의하였다. 포이에르바하는 국가가 범죄를 성립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호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의 심리에 일정한 강제를 가하여
범죄가 억지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때 심리적 강제는 일정한 범죄의 행위 유형을 미리 상정하고 이를 행할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173페이지. 포이에르바흐는 일정한 종류의 위법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개념화한 특별한 행위 또는 사태의 총체 요소를 구성요건이라 불렀다. 이러한 의미의 구성요건은 그 당시 귀속능력이 구성요건에 속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있었지만 범죄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강론상의 개념에서 총론상의 개념을 발전. 이번에 강론상의 개념에서 총론상의 개념으로 발전. 구속요건 개념이 형법 갑칙상의 개념으로서 형법 총칙상 범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였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독일의 형법학자 벨링, 마이어, 메츠거의 이론에 힘입은 바 크고 특히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의 인정은 벨제르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1번에 벨링의 구속요건 이론. 벨링은 1906년의 범죄론에서 당시 범죄 개념과 동일시되었던 구속요건 개념을 형법 이론적으로 범죄 개념과 준별함으로써 범죄의 독자적인 한 구성요소로서의 구성요건 개념을 구상하였다. 이에 의하면 구성요건은 전형적인 범죄의 표지를 제공하는 요소의 총체로서 이를 범죄 유형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구성요건은 순수하게 객관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주관적인 요소를 구성요건 요소로부터 배제해내어 책임 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벨링은 구성요건 개념을 위법성, 책임과 구별하면서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벨링이 구성요건을 범죄 유형으로 파악한 것은 구성요건을 실정법에 규정함으로써 자유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벨링은 1930년 그의 만년의 모작인 구성요건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폭 수정하였다. 즉 구성요건을 형법갑칙의 범죄 유형과 구별하고 논리적으로 형법갑칙의 범죄 유형을 선행하여 동시에 이것을 규제하는 관념상의 지도 형상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벨링은 각칙상의 범죄 유형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지도 형상으로서 구성요건에 의해 통일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구성요건 요소를 객관적, 기술적인 요소에 국한하는 태도를 더욱 철저히 하고 범죄의 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에 속하여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구성요건을 위법성이 책임에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174페이지 양가리반의 마이어의 구성요건 이론. 마이어도 벨링의 초기의 견해와 유사하게 추상적 또는 법률적 구성요건과 구체적 또는 사실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양자가 합치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이어는 규범적 요소를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하고 주관적 구성 위법성 요소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벨링의 견해와 차이를 보였다. 마이어는 또한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인식근거이고 그 관계는 여기에 불과 연기여부의 관계로 비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다. 양가로 3번에 매치거의 구성요건 이론. 극우 구성요건 이론은 다시 매치거에 의해 수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매치거는 급함적 요소와 함께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해야 할 논의를 설명하면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더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설명하였다. 매치거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포함하는 불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위법성의 존재 근거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한 불법 조각 사유에 의해
적법화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양가로 4번의 벨젤의 구성요건 이론. 벨젤은 구성요건의 내용적 요소를 다른 형법학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파악하였다. 즉 벨젤은 종래 책임요소로 인정되었던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인정하는 이론 구성을 체계화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 구성을 가능하게 했던 사고의 단초는 벨젤이 주장한 목적적 행위론에서 시작되었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해 목적성, 고의이 행위의 본질적 요소로 인정됨에 따라 고의는 불법 행위가 유형화된 구성요건의 요소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인 고의가 어떠한 불법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구성요건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구성요건의 개별화 기능이 인정되었다. 오늘날 구성요건의 개별화 기능을 인정하는 한 목적적 행위론에 따르지 않더라도 고의를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하는 태도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외부적 객관적 요소는 불법으로 내부적 주관적인 요소는 책임으로 라는 고전적 논제가 수정되어 고의를 고의범의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하게 되었다. 175페이지 로마자 2번의 구성요건 개념의 다이성과 범죄 구성요건. 1번의 구성요건 개념의 다이성. 이상과 같은 구성요건 개념의 변화의 결과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도 구성요건을 위법성, 책임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범죄 성립요건의 하나로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성요건을 범죄라는 전체 덩어리의 한 구성 분자로만 이해하게 됨에 따라 동일하게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내부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은 광의의 구성요건과 협의의 구성요건으로 대별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법에 의하면 광의의 구성요건은 범죄의 불법 내용과 책임 내용을 근거 지우는 모든 요소를 지칭하고 범죄 구성요건, 협의의 구성요건은 광의의 구성요건 가운데 불법 내용을 구성하는 표지만으로 이루어진 개념,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형법 가치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구성요건은 협의의 구성요건, 불법 구성요건은 물론이고 위법성과 책임까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된다. 따라서 예컨대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광의의 구성요건에서 위법성 요소와 책임 요소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범죄 성립요건의 하나인 구성요건만 남게 되는데 이를 범죄 체계론상의 구성요건 개념이라고 한다. 여기서 범죄 체계론상의 구성요건이란 협의의 구성요건 내지 범죄 내지 불법 구성요건과 일치하는 개념이고 반대로 각직상의 범죄 구성요건은 총체적 범죄 구성요건 즉 광의 구성요건, 범죄 구성요건과 일치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성요건에 관한 종래의 일반적인 태도는 다음과 같다. 범죄 구성요건은 총체적 범죄 구성요건은 각직상의 범죄 구성요건은 불법 구성요건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2번에 범죄 구성요건의 요소. 구성요건이 여러 가지 범죄를 개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 개념이라면 형법 각칙에 기술되어 있는 범죄 구성요건은 그 개념의 근간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각칙상의 범죄 구성요건은 그 자체로 당해 범죄의 모든 요건을 망라하고 있는 완결된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 요소로 보충이 되어야 한다. 총칙에 규정된
구성요건 요소는 각 직상의 일정한 범죄의 범죄 종류들에 공통되는 176페이지 구성요건 요소들로서 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예컨대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등과 같은 고의범 유형의 범죄에 공통된 고의라는 구성요건 요소는 형법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 요소이다. 이와 같은 형법 규정에 적극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범죄 구성요건 요소는 총칙과 각칙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다. 범죄 구성요건 요소는 각 직상의 범죄 구성요건 요소는 살인죄의 사람, 살해하는 행위,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 등 플러스 총칙상의 범죄 구성요건 요소는 살해에 대한 고의, 살해 행위와 사망의 결과 간의 형법상의 인과관계 등. 3번에 범죄 구성요건 개념과 범죄 개념의 변화. 이와 같은 의미의 범죄 구성요건, 각 직상의 범죄 구성요건 플러스 총칙상의 범죄 구성요건 개념은 종래 주류 형법 이론학에서 말하는 범죄 성립 요건의 한 요소인 구성요건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종래 형법 이론학에서 구성요건이란 범죄 개념, 즉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라는 의미의 범죄 구조 속에 한 하위 요소인 구성요건을 지칭한다. 구성요건과 위법성 및 책임과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태도는 벨링식 사고의 그 이론적 기원을 두고 있다. 벨링 이래 형법 이론학에서 주류적 입장은 범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을 분야하여 그 각 세부 요소들 구성요건뿐 아니라 위법성과 책임이라는 책임 요소에도 각각 배치시켜왔다. 그러나 형법학의 발달에 따라 구성요건에 부과된 범죄 개별화 개념, 범죄 분류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철저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종래 위법성의 요소만을 이해하였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책임 요소를 배치하였던 주관적 요소가 특히 고의도 모두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되었다. 그에 따라 위법성과 책임에는 더 이상 범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즉, 위법성과 책임은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구성요건에 빼앗기고 그 내부에는 아무런 실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법성과 책임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의미의 범죄 개념도 종래와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로마트 3번 범죄 개념의 새로운 정의. 위법성과 책임에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면 형법상 범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는 모두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하여야 한다. 177페이지에 이러한 생각을 밀고 나가면 범죄 개념도 벨링일에 이슈되어 온 고전적인 정의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고 책임 있는 행위로 정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위법성과 책임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범죄 개념은 위법성과 책임이라는 개념의 도움 없이도 정의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범죄란 형법 총칙과 형법 각칙에 기술된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말하게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구성요건이란 다름 아닌 범죄 구성요건을 의미하게 된다. 종래 범죄의 내부 구조 속에서 구성요건과 함께 범죄의 구성분자로 인정되어 왔던 위법성과 책임을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가로 1번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구성요건이란 형법적 관점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벌성, 형벌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들을 일정하게 유형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예, 밑줄 치겠습니다. 형법이론학에서 위법성이란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견지에서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이라는 관점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평가하여 여전히 부정적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판단의 척도로서 형법 이외의 다른 법영역의 관점도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법질서의 일부에서 내려진 가치 판단의 결과를 담고 있는 구성요건이 법질서의 전체적 관점에서 내려진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위법성을 그 자체 안에 포함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부분은 전체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독자적인 것이고 범죄체계론상의 구성요건 개념 속에 위법성 개념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구성요건을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범죄 구성요건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위법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범죄의 내부 구조 속에 구성 분자조차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론상 범죄 개념의 정의 속에도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은 객관적 법질서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변신을 할 수 없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전체로서의 객관적 법질서의 판단에서 관점에서 판단하는 위법성은 그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성 178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법성 요소는 구성요건 개념 속에서 복속될 수는 없고 구성요건 개념의 외곽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성요건과 책임의 관계 위법성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법질서의 관점에서의 부정적 가치 판단이라면 책임은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가 행위자에 의해 유발된 일정한 사태라면 책임이란 행위자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태를 일으킨 점이 비난되어야 한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태에 대한 평가가 사물 논리상 사태의 한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사태는 평가의 객체에 불과하고 평가의 객체와 평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책임은 책임평가의 객체인 구성요건의 요소가 될 수 없고 더 나아가 구성요건을 범죄 구성요건 내지 범죄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책임도 범죄 개념의 정의 속에 더 이상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된다. 이는 특히 범죄가 구성요건으로 범주화된 행위에 관해서 책임은 이미 그런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평가는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의 구성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도 드러난다. 책임이 범죄 개념의 구성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론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양가로 3번의 형법의 적용 현행 헌법 규정을 보더라도 범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구성요건 개념뿐이라 할 수 있다. 형법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과 책임 판단에는 실제로 그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할 위법성의 적극적 요소나 책임의 적극적 요소를 심사할 수 없다. 즉 위법성과 책임 심사에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각각의 평가 척도, 위법성, 전체로서의 객관적 법질서, 책임, 행위자의 타행의 가능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입법자가 객관적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여 형법에 규정한 사유를 충족하는가 또는 행위자가 달리 행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인정하여 형법에 규정한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가는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179페이지 범죄 구성 요건과 면죄 사유의 관계. 새로운 범죄 개념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특정 범죄의 구성 요건 요소를 충족시키면 그것으로 범죄는 구성된다.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는 이미 인정된 죄를 면해주는 사유, 즉 면죄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형법에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법성과 책임이라는 개념 범주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 형법상 법효과인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거쳐야 할 소극적인 평가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되고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된다. 라는 점에서 위법성과 책임은 범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를 그 개념 속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평가에 그쳐야 하는 관념상, 이론상의 구상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는데요. 구성요건 일반론을 봤습니다. 그럼 형법상 구성요건을 잠깐 쉬었다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